헤이그 규칙의 개정 의정서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헤이그는 어딘지 알겠어.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순국하신 곳. 거기 알죠? 그 국사 시간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근데 비스비는 어딘데요? 비스비도 지명이야. 근데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 스톡홀름 근처에 있대.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어. 헤이그는 한번 가보고 싶어. 뭐 거기 유명한 곳이니까. 근데 비스비는 스톡홀름에서,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제 세계 경제와 세계 이 정치가 냉전 시대로 이제 완전 재편되면서 이 헤이그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운송 간섭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컨테이너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해상 운송의 흐름이 컨테이너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0년대부터. 그것을 이제 주도한 게 이제,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그 연합국이 승리를 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그 주축국 엑시스들이 이제 패전했다라고만 배웠지만, 사실 이 세계 2차 대전이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후세에 미쳤냐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국을 처참한 수준으로 만들어줘요. 영국 경제가 완전 파탄나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히틀러가 파운드화 있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근본위 화폐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요. 브레튼 우즈 체제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그 히틀러가 전략적으로 파운드화를 위패를 찍어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파운드화보다 더 많은 화폐를 독일이 찍어가지고 뿌려요. 그럼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죠.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영국이 결정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을 패전하고 나서 뭐예요? 식민지를 다 잃어버려요. 식민지가 다 독립을 합니다. 뭐 그게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랬고 뭐 했지만,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생 독립국들이 막 생겨나죠. 독립을 하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계가 박스 브리타니아에서 이제 박스 아메리카노로 넘어가는 시대가 됐고, 영국의 국제 정세의 입김이 약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헤이그 비스비를 이제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오늘 할 내용은 1968년에 발효된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뭐 새로운 규칙이 아니에요. 헤이그 규칙의 개정 의정서입니다. 개정판. 그리고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79년도에 가서 한 번 더 개정됩니다. 79년 개정, 그건 이제 79년 개정 의정서라고 하는데, 그건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조항 하나만 바뀌었거든. 조항 하나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헤이그 규칙,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헤이그 규칙의 그 논리들, 뭐 항해상 가실 면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면책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살아 있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여기 보면 1조부터 2조, 그리고 3조의 여기 앞부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헤이그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1조에 우리가 뭐 운송인은 무엇이고 운송계약은 무엇이며 선화증권은 무엇이고 뭐 이런 용어 정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헤이그 규칙의 내용에 그거와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조에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 협약에서 규정한다라고 이제 선언적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조 1항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망 능력 주의 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항 시에, 발항 시에 선박이 그 항해를 견딜 수 있는 seaworthy 해야 된다. 그리고 선창이나 선원 이런 것들 준비돼야 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조 2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상업상 가실. 운송인이 자신의 관리하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취급하고 적치하고 적부하고 운송하고 보관하고 하역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1항과 2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약간 복습 개념이네. 1항과 2항을 얘기를 할 때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운송인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황이 만약에 불가망 같은 경우에도 선박이 운항 중에 불가망이 됐다 하더라도 출항 시에 운송인이 가망성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선의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면 운송인은 면책된다. 상대적 의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가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상업상 가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3조 3항은 선화증권 발행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발행을 할 때 그 운송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하인도 적어야 되고 표면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표시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선화증권의 기능 중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을 추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추정적 증거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5항에 운송을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고 맡길 때 관련된 내용, 화물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 화물로 인해서 운송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송하인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3조 5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조 6항에부터 내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항 전체가 변화가 된 건 아니고 일부 6항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오고 일부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이탈릭 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글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누워 있는 애들은 같은 거예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짝짝짝짝 꺼여진 애들 있죠. 짝짝짝짝 그어진 애들은 뭐냐면 헤이그 규칙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오면서 삭제된 애들, 지워진 애들. 그리고 글자가 똑바로 서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이 뭐냐면 1968년도에 개정된 애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헤이그 규칙의 그 자료하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같이 비교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탈릭 서체는 그대로 살아온 애들, 그어진 애들은 삭제된 애들, 똑바로 서 있는 애들은 개정된 애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조의 6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하물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전될 거나 아니면 이전 보관할 때 하물의 하자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바로 그 하물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외관상 그것을 분명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안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물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3일 안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운송인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 제척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오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6항의 2,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비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추가됐다는 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보통 이야기할 때 뭐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식으로 추가를 시키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래서 6항의 2가 뭐냐면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권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third per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rd person. 그러니까 운송 계약에서 third person이 나온다는 것은, 이 third person은 뭐냐면 운송인이나 통화인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통 뭐 운송인과 관련되어 있어서 뭐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역업자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대리인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운송인이나 송화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제3자에게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상 청구 소송은 왜 하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6항에 담고 있는 내용이 송화인이 운송을 맡긴 그 하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뭔가 하자가 있는 상태로 도착을 했으니 하자에 대해서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앞의 내용들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그런 그러니까 1인과 2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보통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물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송화인한테 책임을 이제 져서 이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잘못이 운송인 본인한테 있지 않고 어떤 제3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인은 송화인한테 보상해주고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요구를 하겠죠. 보통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6항의 2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운송 관련된 소송에서 헤이그 규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척 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걸어요. 그런데 이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그 1년이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운송이 완료된 지로부터 한 11개월, 한 20일이 지난 시점에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운송인이 졌어. 보통 실무로 들어가면 보통 그런 소송을 거는 사람은 하주 송화인이 직접 걸진 않아요. 보통 이게 해상보험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상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송화인이 보낸 화물에 뭐 어떤 멸실이나 손상이 있었겠죠. 운송 도중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보험이 있어서 보험자가 그 송화인에게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가 어떤 권리를 가져가게 되냐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위예요. 대위. 유시진 대위할 때 그 대위가 아니고 서브로게이션이라고 하는 보험의 법리예요. 그건 해상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에서 적용이 돼요.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적용이 되는 대위권입니다. 그래서 대위권을 가져가게 돼서 그 원래는 그 화물에 송화인이 가지고 있던 운송인에 대한 어떤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자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재판에서 붙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누구랑 누가 붙는다? 보험자랑 운송인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일반 하주들은 보험회사로 돈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척기간이 끝나기 한 열흘 전에 보험회사가 소송을 걸어. 그래서 졌어, 운송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은 아니거든. 내가 뭐 나의 업무를 대리시켰던 사람, 뭐 아니면 내가 하청 줬던 사람, 이 사람 잘못, 이 사람 기책사유인 것 같거든. 그러면 손쓸 수가 없죠, 운송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허용되는 기간,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6항 2의 네 번째 줄에 보면 허용되는 기간은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한 날 또는 그자에 대한 소송에 대한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보면, 여기서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보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송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 내 잘못, 순전히 내가 독박 쓰기에는 뭔가 좀 억울한데 라고 싶어서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운송인이 예를 들어서 소송에 져가지고 보험자한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했던 이벤트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추가 기간, 추가로 주는 기간이잖아. 1년 말고 제척 기간을 좀 더 추가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은 확보해 줘야지. 그런 취지에서 3개월 미만보다 줄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법적인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들어간 거예요. 이 6항 2는.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뭐 1년 이내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리고 사망의 3조 7항. 3조 7항은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헤이그 규칙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3조 8항은 면책에 대한 특약, 면책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운송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면책을 늘린다든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4조 운송인의 면책. 그래서 4조 1항의 가망능력 주의 의무의 입증 책임. 그래서 이 가망능력의 주의 의무가 due diligence, 상당 실질적으로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회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송인이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본인이 입증해야 돼. 운송인이 입증해야 돼. 만약에 이걸 송화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운송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4조 2항은 뭐냐면 해상 운송 면책 사유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17가지 항해 가실 면책, 하재,
전쟁, 뭐 동맹 파업, 뭐 군주에 의한 억압, 뭐 등등등등 17가지 봤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 사망, 송하인의 면책이고 사항도 2로 데비에이션과 관련된 내용이고 5항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5항이 사조 5항이 원래는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포장당 원래 운송인이 그 책임이 있어서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그 하주에게 해줄 때 그 책임 한도액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영국 화폐가 쓰였잖아. 파운드가 영국 화폐인 건 알죠. 이 파운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당 100파운드. 그래서 그 얘기 했었죠. 아니 1920년대 100파운드인데 이거 시간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재무관리를 한 졸면서 들어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잖아. 재무 계산기로 계산해 주면서 이자 뭐 어쩌고 저쩌고 복리 이자 이러면서 시간의 흐름, 어제의 100원과 오늘의 100원은 분명 달라 이러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1920년대 100파운드로 박아 넣었다. 이거 좀 문제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게 이제 잘못 쓰여 있는 부분인데 4조 5항의 A 목입니다. 보통 이제 조항 목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A라고 칩시다. 그냥 이거 영어니까 A 호라고 하지. 맞아. 우리나라 법에서는 4조 조항 호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A 그냥 A라고 칩시다. A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쪽에는 1978년 개정판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968년 버전의 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SDR이 쓰입니다. 78년도 이후의 개정판에 의해서. 근데 처음에 68년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개정 때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한 포장당 또는 한 단위당 1만 프랑 또는 멸실 혹은 훼손된 화물의 중량 1kg당 30프랑 중 높은 쪽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초과해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송하인이 뭐 그 자신의 화물의 가치가 이거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를 하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하 어떤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물어줄 수 있는 한도액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 프랑이란 게 보통 푸엔카랑 프랑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프랑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프랑스 화폐인데 이게 아마 요게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이 프랑스 화폐가 쓰였던 거죠. 프랑스 화폐가 쓰였던 거고 프랑스 화폐가 쓰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있었냐면 1900년대 20세기 들어오고 나서 모든 국제 통화가 금본위 화폐로 바뀌어요. 금본위 화폐. 금태환 제도 혹시 들어봤을까요? 금태환 제도가 뭐냐면 금을 자국의 화폐랑 등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금이 시세가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옛날은 나도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야. 196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방식이었냐면 1달러가 있으면 이꼴 금 얼마 이런 방식이었어요. 교환이 가능해서 금과 달러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자국의 화폐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거나 디플레이션을 겪는 경험을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했거든. 전 세계 국가들이. 왜 그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 패전을 하고 여러분들 뭐 관련된 역사 다큐나 역사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봤을 거야. 독일 사람들이 리어카에 자기 마르크화를 한가득 싣고 가도 빵을 한 조각 못 샀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완전 종이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보다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체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누가 등장한 거예요? 그걸 비집고 히틀러가 등장한 거죠. 히틀러가.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하고 자국 화폐를 등가 교환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극심한 베리에이션이 사라지겠죠. 그렇잖아. 금은 불변이잖아.
그래서 자국 화폐가 너무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자국 화폐가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금태환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요. 사실상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2차 대전 도중에도. 예, 그러다가 1944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영국하고 미국의 대표가 만나서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요. 이 금태환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때 영국 대표가 그 유명한 케인스예요. 여러분들 맨큐 경제학이나 뭐 폴 그루그먼의 경제 서적을 보면 케인스 학파가 등장하죠. 그 케인스가 영국 대표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요. 미국 대표랑. 그래서 나타낸 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금태환을 포기할게. 대신 달러는 유지하자. 그래서 달러만 금태환이 됩니다. 달러만.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이 쓰는 화폐는 달러하고의 교환 비율로 환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금태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남아 있었던 거고 다른 나머지 나라들은 전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전쟁의 폐해가 심각해서. 그게 브레튼 우즈고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결과물로 출범한 게 IMF예요. 예. 그렇게 시내를 가다가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쭉 갔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베트남에다가 꼬라박습니다. 모든 물자를. 베트남전이 딱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그게 안 되겠는 거, 도저히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자국 화폐 달러와 금을 등가 교환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국 화폐를 많이 찍어내려면 뭘 해야 돼? 금을 확보해야 되잖아. 교환해줘야 되니까. 와가지고 뭐 어떤 억하심정을 가지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달러를 막 사들여. 막 사들인 다음에 한꺼번에 바꿔줘. 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못 해주는 거야.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포기선을 합니다. 포기선을 하고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세계 화폐를 세계 통화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를 또 논의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때는 케인스는 없었어요. 케인스는 없었지만 얘기를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IMF가 발행하고 IMF가 사용하는 특별 인축권을 전 세계 기축 통화로 사용하자. 그게 등장하는 게 SDR입니다.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70 정확한 연도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킹스턴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IMF의 특별 인출권이 전 세계 기축 통화로 사용되게 돼요. 70년대. 그리고 이 지금 헤이그 개정 의정서가 쉽게 말하면 68년에 나왔다가 78년, 79년 그때 또 한번 개정된 이유가 이 세계 금융 화폐의 기축 통화가 달러화의 금태환 제도에서 SDR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요 한 조항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헤이그 비스비 킹스턴 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헤이그 비스비의 요 한 조항만 바꿨다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래서 이 SDR이란 건 뭐냐면 일종의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 같은 거, 그러니까 청구권이에요. 내가 SDR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그 국가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외환위기처럼 유동성이 막 떨어지면 IMF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SDR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거 사용해서 나한테 외화를 줘, 달러를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예요. SDR이 어떤 이게 우리가 원화나 달러처럼 종이로 이렇게 빡 찍혀가지고 나와 있는, 왜냐면 IMF가 국제기구지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법화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청구권이에요. 다른 나라 화폐로 내가 교환을 할 수 있는 청구권 같은 건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SDR의 가치는 처음에 킹스턴 체제 출범할 때 1달러가 1SDR이었어요. 네. 그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스켓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바스켓이 뭐예요? 바구니죠. 바구니를 두고 어떤 바구니를 넣어 놓냐면 여기다가 달러, 그리고 유로, 그리고 에나, 일본의 에나, 그리고 파운드, 그리고 2015년에 위안화, 중국 화폐,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그 통화를 이제 기축 통화로 쓰기 시작한 거죠. 요 5가지의 시장의 그 변동률 있잖아. 변동률이 반영을 해서 SDR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이거 바스켓 이거 어떻게 평균 바스켓 이거 제도 구하는 것까지는 국제 운송론에서 공부할 게 아니고 외환론에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거 SDR을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외환론에서 공부를 하면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변동 환율제죠.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제 때는 고정 환율제였어요. 금이라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의 화폐와 가치와 등가 교환을 하는 고정 환율제였다면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은 한 나라 화폐를 쓰지 않고 여러 나라 화폐를 쓰는 건 뭐예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로서 여러 나라 화폐를 묶어놓은 거야. 저기서 평균 변화량을 가지고 SDR의 가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변동이 있다는 말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건 시간의 흐름이나 물가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죠. 보상액 자체가. 1970년대에 그 킹스턴 체제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SDR과 2017년의 SDR은 다르다니까. 시장 상황이나 물가 변동, 시간의 흐름 이거 다 반영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화폐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시간이나 변동 가능한 환율로서 적용을 할 수 있는 SDR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 때부터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측정하는 단위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함부르크 규칙, 로텔담 규칙, MT 조약, 뭐 모든 운송인과 관련된 국제 운송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설명을 할 때 기준점이 SD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프랑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D항 4조 D항이 70년대에 들어와서 추가된 추가 개정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특별 인출권을 기준으로 통화를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한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666.67 SDR 그리고 2 SDR, 그러니까 한 포장당 한 유닛당 667 SDR. 보통 이제 원문은 666.67 SDR인데 저거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높임 해가지고 667 SDR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킬로그램당 2 SDR을 기준으로 합니다. IMF의 회원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IMF 회원국들은 저걸 적용을 받는데 IMF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저 특별 인출권과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 4조 D항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요 중간 사이에 있어요. 자, 그리고 4조 B항, 4조 B항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것도 이제 변경된 부분인데 총액을 계산할 때 그러면 이 뭐 가액, 하물의 가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양육지야 되고, 여기 보면 요 한 줄 좀 지워야 되는데 뭐 이게 해석을 하다가 뭐 추가로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면 그때의 시장 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을 지웁니다. 그래서 양육지 가격을 하고 사물의 가액은 상품 거래소 가격으로 하고, 이러한 시장 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통상 가액으로 합니다. 원래는 상품 거래소 가격, 시장 가격, 통상 가액 이렇게 해요. 3단계인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고 해석을 할 때 내가 이거 좀 그래요. 미안해, 실력이 좀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3단계라고 보면 돼요. 상품 거래소,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여기 표현으로 찾아주면 커머디티 익스체인지 프라이스 같은 거 여기 있죠. 커머디티 익스체인지 프라이스, 그 다음에 커렌트 마켓 프라이스, 그리고 노멀 밸류, 오브 구스, 이렇게 해요. 3단계예요. 그래서 요 말들이 좀 조사들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글을 다 읽지 말고 글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1, 시장 가격의 2, 그리고 동종 동질 물건의 통상 가액 여기다가 3 이렇게 쓰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상해야 할 총액을 계산할 때 그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첫 번째는 교환 가능한 상품 거래소의 가격, 그 다음에 시장 가격, 그 다음에 동종 동질 물품의 통상 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종 동질 물품은 뭐냐면
상업적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을 동종동질 물품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그거고, 그런 내용이고, 4조 B항의 내용이. 자, 그리고 4조 5항의 B지. 그리고 4조 5항의 C호의 내용은 뭐냐면, 요게 이제 헤이그 비스비 때 추가된 내용 중에서 특징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컨테이너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컨테이너와. 그래서 컨테이너가 사용되게 됨으로 인해서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상업적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을 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컨테이너나 팔레트 이와 유사한 운송 용구가 사용되게 되면, 말이 여기도 좀 우리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할 것은 여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책임 한도액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 포장당 혹은 유닛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컨테이너에 보면 그 안에 화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화물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쓰게 되면 그 개별 화물 단위로 책임 한도액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한 컨테이너를 갖고 그 한 컨테이너가 유닛이나 패키지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주 입장에서 손해 책임 한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그 컨테이너 안에 어떤 화물이 몇 개 있는지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런 식으로 컨테이너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4조 5항 C호의 컨테이너에 관해서 선화증권에 내장된 화물이 별개 단위로 컨테이너 안에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럼 그 10개가 각각 다 667 SDR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유닛과 패키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면 컨테이너 통째로 유닛이나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4조 5항 A호 D호에는 667 SDR, ESDR이 있고, 그리고 특별 인출권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조 5항의 2호에는 뭐냐면 운송인 또는 선박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거나 혹은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기 혹은 부작위. 자기 혹은 부작위는 여기 보면 act or omission이라고 해서 내가 행동을 했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한 거예요.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책임 제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 위에 있는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다. 혹은 무모하게 했다. 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했다. 이게 뭐예요? 다 고의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의도를 해서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외면했어. 그런 경우처럼 요렇게 고의 중과실, 운송인의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운송인은 책임 제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게 말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667 SDR 혹은 1kg당 2 SDR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제한을 두는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운송인한테 있죠. 책임 제한을 왜 둬요? 너무 많이 물어주면 운송인이 위험하니까 요만큼만 물어줄게 라고 한도를 정해준 거잖아. 그건 운송인한테 이득인 거야. 한도를 정해줬으니까. 근데 이 잘못이 운송인이 의도를 했어. 고의로 했어. 혹은 알면서 조치를 제대로 안 했어. 그로 인해서 발생했어. 그러면 667 SDR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많이 물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F는 보면 내가 싹 지나왔는데 여기 원래는 화물의 성질이나 가액을 선적 전에 송화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한 667 SDR을 적용을 하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아요. 송화인이 신고한 금액이. 쉽게 말하면 뭐야? 무시하고 667 SDR 하겠다는 얘기죠. 위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해요? 운송인이 그러니까 송화인이 그 물품 가액을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667 SDR 한다. 그래놓고 밑에 와가지고 F항에서 운송인이 송화인이 한 신고 그거 운송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래버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하 여부 각설하고 그냥 책임 한도액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4조 5항의 2호 해상운송인이 손해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원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계약 관계니까 운송인과 송화인 하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여러 판례에서 그런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근본적 계약 위반은 뭔데요? 우리가 CISG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 본질적 계약 위반과 같은 건데,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익이나 뭐 기대 이익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있냐? 2로 2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선자나 뭐 오탄에 송화인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을 한다든지, 나는 갑판적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판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선화증권의 위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선화증권은 하물의 수령증인데,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했을 때만 하물을 내어줄 수 있는 어떤 수령증인데, 선화증권 상관없이 하물을 인도했어. 그렇게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이 근본적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에는 그렇게 딱히 들어가 있진 않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포장당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가 없는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조 5항의 지호, 지호는 지호와 H호는 내가 따로 안 넣었구나. 이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운송인과 운송인의 어떤 대리인들이 잘못을 한 경우에 그 대리인들이 면책되고 운송인도 면책되면 면책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인과 그 대리인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그러니까 대리인이 면책되면 운송인도 면책되고 운송인이 면책되면 대리인도 면책된다는 그 취지와 함께, 만약에 이 667이라는 그 책임 한도액을 운송인만 향유하게 되고 운송인의 대리인들이 쓸 수 없다면 운송인의 대리인들은 엄청 많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인이나 선장이나 운송인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도 최고 한도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A호에 규정된 건 667 그 SDR이거든. 그러한 대리인들도 쓸 수 있다. 그리고 H호도 그 비슷한 취지예요. 위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아. 요런 대리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액을 쓰지 않는다. 운송인의 대리인들도 667 SDR을 쓸 수 있고, 자신이 고의로 잘못을 하게 되면 667 SDR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운송인의 면책의 4조 6항에 있는 것은 무해하 조치였어요. 이거는 헤이그 규칙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하물이 위험한 상태고 위태로운 상태라서 다른 하물이나 선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하물을 무해하하는, 버리거나 그 성질을 없애버리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조의 2 불법 행위에 따른 청구인데, 요거는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그 계약 관계에 따른 어떤 손해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에 있어서도 책임 제한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운송인에서. 그러니까 운송인이 계약 관계 말고 불법 행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선원의 위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4조 2의 2항에서는 해상 운송인의 사용인과 대리인도 이 규정의 책임 제한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해상 운송인과 사용인, 대리인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초객이 이 책임 제한액을 넘어갈 수 없다. 667 SDR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조 2의 사항도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고의로 만약에 네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667 SDR 원용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리인 관련해서 그 지금 설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문득 드는데 우리 선화증권 이면 약관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히말라야 약관을 얘기를 했었어요. 히말라야 약관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할머니가 부두에서 배에서 내릴 때 그 하역업자의 잘못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그러한 하청업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면책을 주장하게끔 하는 것이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말하는 해상 운송인의 사용인과 대리인 요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해상 운송인이 고용한 사람 혹은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서 그야말로 소속된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을 받아서 면책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독립적인 사업체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 독립된 애인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해주는 사람들 있죠. 보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역업자, 창고업자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게 히말라야 약관 내용이고 여기 헤이그 비스비 규칙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사용인, 대리인 요런 사람들은 고용인, 피고용인 요런 측면이에요. 법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이 아닌 이거 굉장히 거의 뭐 대학원 수준의 이야기인데 아주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자기 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사용인 대리인들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넣어놨고 독립사업체들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는 게 아니라 선화증권 이면에 있는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을 받아서 같이 면책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운송인이 면책이면 그 밑에 사용인, 고용인, 뭐 독립사업자들, 하역업자든 창고업자든 보관업자들 다 같이 면책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자 그리고 나머지 헤이그 5조부터 6조, 7조, 8조 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뭐 그래서 5조에는 운송인의 의무 증강 아까 그 운송인의 면책 얘기를 하면서 면책이 아까 그 3조의 8항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운송인의 면책을 늘린다든지 하는 운송인한테 유리하게 바뀌는 건 할 수 없다. 근데 여기 헤이그 규칙에서도 얘기했듯이 5조에는 운송인이 불리해지는 거, 의무사항을 늘리는 거, 면책사항을 줄이는 거로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했고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6조에서는 운송인이 자신의 업무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유계약 맺을 수 있다. 7조도 마찬가지죠. 계약 자유. 7조는 운송인의 계약 자유, 선적 전, 선적 후와 관련된 계약을 자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8조는 이것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선 계약, 그러니까 용선 계약에 따른 어떤 선주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8조가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헤이그 규칙 내용을 보면 될 거예요. 변한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9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그 헤이그 규칙은 파운드화가 쓰이다 보니까 그 파운드화를 어떻게 한전할 것인가, 그 자국화폐로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문제가 구조에 있었는데 헤이그 규칙의 구조에 지금은 뭐 이게 뭐 내용이 거의 삭제되다시피 했죠. 관련된 내용이 이미 앞에서 봤던 SDR과 관련된 규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요 얼마 안 되는 원자력 손해와 관련된 내용만 남아 있고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중에서 헤이그 규칙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 협약의 규정은 어느 계약 당사국에서나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있었어요. 한 줄. 근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오면서 이렇게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보면 뒤에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약된 걸 보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개정을 하는데 적용되는 범위를 넓힙니다. 넓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화증권이 채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그리고 운송이 채약국의 항구에서부터 개시된 경우, 그리고 선화증권의 이 조약, 그러니까 선화증권 통일에 관한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자국법해서 국내법화한 경우에 그리고 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딜까? 1, 2, 3 중에 3이에요. 3.
제가 헤이그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헤이그 규칙이 만들어질 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법으로 다 수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여기 말한 국내법화 시킨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화증권에 관한 이 통일 규칙의 내용을 국내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넣어놨어요. 상법의 선화증권 편에 가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화했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함부르크 규칙의 한 5조까지를 5조하고 일부 내용을 넣어놨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쭉 달리고 오늘 좀 일찍 끝내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강의 자료를 만들 때는 이 끝까지 다 있었어. 함부르크 규칙 끝까지 다 있었다가 중간에 잘랐죠. 급하게 자르고 올렸더니 딴 걸 올렸어. 그죠? 딴 거 받은 사람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 중간에 있는 함부르크 규칙의 통칙과 운송인의 책임의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함부르크 규칙은 뭐 지난 시간에 그 함부르크 규칙의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곳곳을 살펴봐도 여러 가지로 운송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헤이그 비스비 규칙 오면서 책임 한도액 같은 것들은 이제 현실화 시켰지. 현실화 시켰죠. 예전에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저걸 100파운드에 묶어놨으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짜리 물건을 운송하고 있는데 보상 책임 한도가 100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 시키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좋아졌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항해상 과실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아니면 면책 카탈로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자체가 다 운송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이었어요. 운송인들에게 유리한 조항이었고, 그래서 조금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유엔이 중심이 돼서 유엔에서 만든 규칙이 함부르크 규칙이에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안 쓰여요. 쓰이지 않아. 쓰질 못해. 함부르크 규칙을 이게 이제 유엔에서 만든 국제 협약이니까 이것을 가입을 하고 자기 나라에서 뭐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에 비준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선화증권에 적용되어 있는 선화증권의 이면에 사용되고 있는 선화증권의 어떤 통일 규칙으로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계속 쓰여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계속 쓰지 이 함부르크 규칙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공부 시간에 운송론 시간에 함부르크 규칙을 공부합니까? 이 함부르크 규칙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함부르크 규칙이 실제로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엔에서 함부르크 규칙을 제정할 때 운송인과 하주, 그러니까 이 국제 운송, 특히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다음에 MT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ICC 복합운송 통일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로텔담 규칙에 이어집니다. 그 정신이. 얘는 죽었지만 유산을 남긴 거지. 공허의 유산처럼 유산이 남아서 다른 운송 규칙에 쓰였다. 얘는 뭐 미국 갔어요. 없어. 안 쓰여. 그래서 좀 볼 것. 그래서 이 해상 규칙 얘기를 할 때 사실 로텔담 규칙이나 다른 복합운송 규칙 아니면 MT 조약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복합운송을 하고 복합운송 내용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복합운송 끝날 때쯤에 다룰 건데,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 운송할 때 하는 이유가 이 함부르크 규칙의 특수성, 위치 포지셔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1조 마찬가지로 운송인부터 시작해서 정의들이 사용됩니다. 용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은 무엇이다. 실제 운송인은 무엇이다. 그래서 운송인과 실제 운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 전에 헤이그 규칙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부터 실제 운송인이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이 아닌 애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운송인이 아닌 애들은 뭔데? MVOCC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복합운송 공부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선박이나 비행기 없이 운송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운송 주선인이라고 하죠. 예. 운송 주선인이 등장하다 보니 실제 운송인하고는 다르다. 걔네들은 자기의 선박이나 비행기로 운송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개념을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운송인이 있고 실제 운송인이 있고 그리고 송화인, 쉬퍼 예,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컨사인이 물건을 받는 사람. 뭐 이거는 뭐 크게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이고 구스, 하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개념이 다르게 등장해요. 살아있는 동물이 포함됩니다. include live animals. 헤이그 규칙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동물은 하물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순간 돼지가 생각이 나고 돼지가 생각이 나니까 햄버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함부르크 규칙의 이 함부르크가 햄버거의 어원인 건 알고 있죠. 진짜로 독일 북부에 그 함부르크 사람들이 먹던 스테이크라고 하죠. 함부르크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잖아. 그거를 가지고 와서 빵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햄버거가 된 거잖아. 몰랐어요? 나는 내가 햄버거를 좀 좋아해. 햄버거를 좀 좋아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내가 햄버거 덕후라서 난 점수를 다 매기거든. 먹어보고. 팩쉐이크는 밀크쉐이크가 맛있는 거지. 햄버거 자체로는 그냥 햄버거만 먹어봐.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크라제는 시대를 잘못하고 지금 좀 통했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이 제일 낫거든요. 많이 동의하지 않은 버거킹 제일 낫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시그니처 버거 앞에 보면 시그니처 버거 다 먹어봤거든. 그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 다 먹어봤어. 그거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버거킹 가세요. 버거킹으로 내가 맛을 평가해도 그러면 저기 기본적으로 나는 치킨 들어간 햄버거는 좀 맛도 저는 치킨 왜 패티 튀겨는 무조건 맛있어. 고기를 패티 넣은 거랑 얘는 튀겼어. 얘는 무조건 맛있어. 치킨 버거들은 빼고 얘기해. 순위를 매길 때 내 생각은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꿀팁을 좀 알려주면 빅맥을 맛있게 먹는 빅맥이 약간 사우전드 아일랜드 소스 들어가는 거 내가 분석을 한다는 햄버거를 사우전드 아일랜드 소스 들어가는데 얘가 어떤 맛이냐면 약간 설명을 하자면 맛은 풍부한데 어떤 맛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신맛이 좀 부족해. 빅맥 자체.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먹을 때 케첩을 주잖아요.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빅맥을 깐 다음에 여기 위에 깐. 여기 위에 깐. 그러면 여기가 거기다 그러면 그 케첩을 내가 이거를 한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 빅맥을 햄버거가 빅맥이 많다는 그 햄버거가 이거는 그 친구가 걔가 인정해줬어요. 햄버거는
그렇다. 갑자기 이 함부르크 규칙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담. 자,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의 하물은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컨테이너와 팔레트. 팔레트 설명했죠?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판때기요, 판때기. 아, 이게 컨테이너로 운송을 안 했으니까 아직 설명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화물을 쌓는 거죠. 이렇게 쌓는 거죠. 쌓아가지고 그 차 중에 중장비 중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차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꽂는 거죠. 꽂아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보면은 운송 용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는 이 위아래가 다 막힌 철골이나 철골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고, 팔레트는 여기 위에 쌓아가지고 운송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용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나와요. 컨테이너와 팔레트. 여기 뭐 페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말 뭐 로마법 표기야 뭐 제각각인 것이고, 어쨌든 그런 용구에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의 대가로 어느 항에서 다른 항으로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수하는 계약. 그래서 사실상 그 로텔담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의 차이점을 보면, 로텔담 규칙은 운송 구간으로 운상 구간 확장시킵니다. 해상 구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로텔담 규칙의 성격이 해상 운송 관련된 국제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합 운송 규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로텔담 규칙은. 근데 함부르크 규칙은 명확하게 이 협약이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적용한다라고 박아놨어요. 여기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오브 레딩, 선하증권. 그래요. 이 선하증권. 지난 시간에 이 하요일 할 때 하자를 안 쓰고 저 하자를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 하자. 그래서 선하증권인데, 해상운송 계약 및 운송인에 대한 물건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 추정적 증거로서 쓰이는 증명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한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 물품의 수령증이죠. 그리고 화물을 지명된 자의 지시인 또는 피배서인 또는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뜻의 증권상의 규정은 그러한 약정에 해당된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서를 통해서 지시인 또는 피배서인 혹은 이제 소지인에게 통해서 인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누가 그 질문을 한 것 중에 내가 문득 또 드는데, 김영식 이거 보니까 많은 책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하증권을 얘기할 때 지시식이니까 유통, 김영식이니까 불유통. 그런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돼. 세상 일이 그렇게 짜여진 대로 돌아가나? 안 그래. 지시식이 뭐고 김영식이 뭔데 물어보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그거 뭔데 이런다니까? 그 무슨 차인데 이런다니까? 개념조차 없어요. 그분들한테. 실제로 실무에서 필드에서 10년 20년 일하시는 분들도 지시식이 어쩌고 뭐 김영식이 어쩌고 이러려 하면 그건 뭔 소리 하는데 이런다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통시키겠다면 내가 이름을 김영식으로 썼어. 내게 됐어. 내가 유통시키겠다는데 왜? 내가 권리자인데 왜? 근데 교과서에서는 김영식은 불유통, 지시식 하면 유통, 이렇게 가리키는 책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책만 본 거야.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은. 필드에 나가봐. 김영식 지식을 왜 이런다니까? 그 구분을 이유면 김영식이 돼 있고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내가 권리권자라는 거죠. 내가 유통시키겠다는데 왜? 이거죠. 내 건데 내가 남한테 주겠다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이걸 유통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 이런다니까 반응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일편단륜적으로 이건 저거 뭐 이런 것들이 실무를 필드 딱 나가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쓰일 수 있다. 지시식이든 김영식이든 유통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거예요. 소지인식인데 유통 안 하면 내가
내가 받아서 내 거야. 아무것도 안 썼어. 백지식이야. 내가 들고 가. 끝까지. 유통이 안 이루어졌어. 남한테 안 줬어.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것도 그렇게 써도 돼. 예, 실무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예. 자, 문서라고 하는 것은 첨보나 텔렉스 포함한다.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가 이게 헤이그 비스비하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의 또 차이점이에요. 뒤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 보죠. 예. 적용 범위 확장 2조 1항.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A, B, C, D, E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죠. 해상 운송 계약에서 정한 선적항이 채약국에 있을 때, 혹은 해상 운송 계약에서 정한 양육항이 채약국에 있을 때, 혹은 해상 운송에서 정한 선택적 양육항의 하나가 실제 양육항이고 또 그 항이 양육항에 있을 때, 그리고 선화증권 또는 기타의 해상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이 채약국에서 발행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법 하죠. 이 조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당해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을 때.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예전에 그 선적항이 채약국이었어야 됐어요.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하지만 이제는 목적지, 도착항, 양육항도 헤이그 비스비, 그러니까 함부르크 규칙에 적용을 받으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늘려줬어요. 좋다. 이거는 용어 정의, 뭐 용어 정의는 뭐 여기까지는 했고, 여기까지는 했고, 다시 조금 돌아가서 2조 A, B, C, D, E 했고, 그리고 적용 범위에서 2조 2항에 보면 국적과 상관없이 사용된다. 그리고 3항에 용선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터 파티는 용선 계약이죠. 선주가 배를 빌리는 용선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헤이그 규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 다음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스킵하고, 조약의 해석, 조약의 해석은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그 3조 같은 것들은 유엔에서 만든 국제협약에는 웬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규정이나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제적 성격이나 통일에 촉진할 필요성에 의해서 유의해야 된다. 이거 거의 CISG 같은 데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기간. 이 조약에 의한 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은 하물이 선적항에서 운송 중에 및 양육항에서 운송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기간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기간. 그래서 확장된 겁니다. 확장.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적할 때, 내릴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태클 투 태클이라고 했고, 함부르크 규칙은 뭐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항구에서, 선적항에서, 그리고 양육항까지 항구를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그 항구가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까지는 조금 뭐 논란의 여지나 다툼의 여지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본선에 선적할 때보다는 항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 항구까지 들어오면 이제 운송인의 책임관리 구역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그렇게 책임의 기간이 4조에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요약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중간에 잘라 버리니까 요약된 게 뒤로 날아가고 없네. 그죠? 좀 이게 안 좋아. 그래,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어차피 이게 내용이 중간에 뒤에 날려버려가지고 내가 다 내용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함부르크 규칙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입니다. 그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책임 원칙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가실 책임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가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거였어요. 누가? 운송인이. 그래서 운송인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진 거, 주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도 운송인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가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함부르크 규칙에서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송인이 자신, 사용인, 대리인이 사고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신이 면책받거나 자신의 책임을 그러니까 면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이 책임이잖아요. 예. 추정 이걸 이제 뭐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수님들에 따라서 뭐 추정 가실 책임주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추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운송인이 잘못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추정한다는 거죠. 운송인에게 가실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봐요 일단. 그리고 운송인이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증명하면 합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자기가 입증하면 그 가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공이 이거였죠. 일단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럼 괜찮아. 이거의 헤이그 규칙의 입장이었다면 아니야. 일단 내가 죄가 있어. 내가 나쁜 놈이야. 근데 내 나쁜 놈 아니거든이라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만 책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지. 운송인의 노력이. 요게 대표적으로 운송인들이 이 함부르크 규칙을 싫어하는 원인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에 따라서 그 우리말 쓰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가실 책임주의라고 하고 함부르크 규칙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항공 운송에 가면 무가실 책임주의가 등장합니다. 그거는 뭐야? 내가 가실이 있건 없건 책임진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난 정말 잘했어. 난 정말 잘했지만 책임져. 그게 무가실 책임주의. 항공운송이 그래요. 항공운송은 항공사가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몬 기장님이 정말 베스트했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어. 비행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비행기 사고 나서 살아나오면 기적이죠.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 한 명이라도?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니야. 기적이야, 기적.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는 운송인에게 좀 더 무한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무가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항공운송 가서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래서 요 책임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5조에 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고, 함부르크 규칙의 남은 부분과 우리가 선화증권 이면 약관에 못했던 부분, 요거는 9주차 그러니까 중간고사 다음 주에 공부를 28일이 되겠네. 그때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나도 이제 본의 아니게 운송론이 첫 중간고사라서 문제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너무 한밤중만 아니면 돼. 너무 한밤중만 아니면.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